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마스크를 잠시 벗어놓고 이제 우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과는 아주 오래전에 헌법재판소와 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님으로 배웠고, 이번에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또 변호사로 일하신 지 4년 되셨다고 하는데 맞아요? 네, 네. 4년 지났고 이제 5년 이제 차입니다. 5년 차 네. 변호사로 일하시는데 판사와 변호사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그 직업의 느낌 뭐 이런 거 너무 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 생략하겠습니다. 네, 독, 고맙습니다. 근데 독자들은 그런 걸 듣기 원하겠지만 다른 분한테 가서 들으시고 우리 변호사님은 가정법원에 오래 계신 관계로 또 가족관계, 이혼이라든지 성년 후견인 제도, 상속 이런 문제를 오랫동안 다루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적인 말씀을 이 기회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생신고는 또 다루고 있다는데 어떤 일이신가요? 네, 작년에 우리 대법원에서 이제 미혼 부가 이제 출생신고와 사랑입법 이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가족관계 등록법 57조에 문제가 있는데 그걸 다룬 결정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 출생 등록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천명한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이제 아버지 이제 생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친아버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법률적인 어려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요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그냥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셨던 성년후견 제도와 관련해서 뭐 아시다시피 제가 가정법원에 있을 때 성년후견 제도가 새로 도입이 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이제 절차나 이런 것들이 구현되었으면 좋겠는지 많은 연구들을 했었는데 제가 나와가지고 이 진짜 성년후견 제도의 수요자들이 그 제도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법원에서 생각했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이용자가 많은가요? 이용자가 뭐 늘고는 있겠죠. 제가 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뭐 통계 수치나 그런 걸 알지는 못하는데 네. 이제 가령 처음에는 이제 어떤 형태로 이 후견이란 제도가 무엇인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면 이제 후견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관리 감독되어야만 이 후견 제도의 이념이 구현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성년후견 사건도 성년후견 개시 신청 사건뿐만 아니라 성년후견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다른 법과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이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이 다른 법률에서는 그냥 건성으로 예전처럼 예전에 금지사항자와 그 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을 동일시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좀 많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유언 집행자 제도를 조금 현실적으로 구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그 사건을 직접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 당사자가 이제 관여된 사건인데 저는 이제 유류분 사건을 하고 있고 저희 당사자는 이제 다른 사건, 그러니까 유언 무효 소송 이런 거는 이제 다른 변호사님이랑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언의 유효 무효가 정확하게 판정되지 않으니까 상속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속세가 이제 6개월 이후에는 상속세를 내야 되는 그 기간 이후에는 가산세가 나오는데 네. 그 가산세가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렇게 상속세를 내지 못해서 가산세를 받을 바에는 빨리 이 국세청이 이 상속 재산에 대해서 압류 집행을 해서 그러니까 공매를 해서 상속세를 좀 다 받아갔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쟁 때문에 상속세를 못 내고 있어서 그것이 결국은 상속인들의 손해로 부착이 되고 그런 것을 과연 돌아가신 그 망인이 이거를 예상이나 할 수 있었겠냐. 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정말 공감이 많이 됐어요. 이렇게 본인의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유언서를 작성할 때 그것이 만연히 자기의 생각대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유언서를 쓰겠지만
그분이 돌아가신 그 다음번의 세상은 그분의 생각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게 돌아가는 거죠. 네. 상속인들 사이에서의 분쟁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격화되고 그 감정이 정말 극으로 치달으니까 그것을 망인이 예상을 했다면 그 재산 남겨놓고 싶지 않았을 거다라는 그렇겠죠.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망인을 대신해서 이러한 분쟁의 가운데서 좀 이성을 가지고 그 상속인들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유언집행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언집행자가 정말 망인을 대리해서 그리고 상속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이렇게 그 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속 분쟁에서 어떻게 그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좋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있는데 그 유언을 쓰시는 분이 자기의 이제 물려주고 싶은 내용이라지 그런 걸 쓰고 또 서명 날인 이 날인일 때 반드시 도장이어야 하나요? 사인은 안 되나요? 네, 그게 이제 유언서의 종류마다 다른데 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자필 유언이거든요. 네. 근데 자필 유언은 유언의 내용을 다 본인이 써야 돼요. 네. 그런 다음에 그 본인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주소를 쓰고요. 네. 자기 이름을 쓰고 그리고 나서 도장을 찍든지 무인을 찍든지 해야 돼요. 무인이라는 거는 네, 저 손지장이요? 네, 손도장. 사인은 안 되고요. 네, 아, 사인 안 되고. 그러니까 반드시 네. 주소가 들어가야 되고 네. 날짜가 들어가야 되고 네. 또 생년월일 이런 건 필요 없나요? 주민등록번호. 그러니까요. 주민등록번호를 쓰면 네. 본인이라는 것을 특정할 수 있겠지만 네. 그 민법은 네. 주민등록을 모를 때 제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에 그 본인을 알 수 있는 것은 주소와 자기 이름과 그리고 자기의 도장이나 무인. 그러면 주소를 거의 대부분 써야 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겠네요. 네, 아, 맞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알았네요. 또 하나의 질문은 최근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이제 남편께서 요양병원에 오랫동안 계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요양병원에서 네. 나오질 못하는데 네. 이 법원에서 후견인 지정을 굉장히 안 해주는 거예요. 오랫동안. 근데 본인은 이제 부인인 경우인데 병원비도 밀려 있고 집도 팔아서 그걸 병원비를 해야 되는데 후견인 지정을 못 받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법원에서는 왜 그렇게 지정을 빨리 안 해주는 걸까요? 많이 복잡한 문제가 있다던데요. 그러니까 성년후견 제도를 성년후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행위 능력이 굉장히 많이 제한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원이 쉽게 그 결정을 내주기는 어렵죠. 하지만 그 사건의 그러한 중요한 결정을 쉽게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그런 병원비를 써야 돼가지고 인출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 병원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뭐 집을 뭐 근저당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임시후견이라는 사전처분 제도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법원에서도 사건이 굉장히 많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이제 접수됐을 때 신청 사건처럼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심리를 해야만 그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신중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탁상 공론이라고 할까? 정신병원 감정을 정신병원인가? 뭐 이제 그분이 어떤 상황인지 감정을 받아오랄 때요. 근데 네. 코로나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옮기는 것도 어렵고 그분이 거의 식물인간이다시피 하니까 이제 그런 어려운 경우인데 이제 그런 요건을 법원에서는 요구했다고 해요. 근데 많은 사건에서 그렇게 다 감정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의료 기록이나 진단서나 이런 것으로 그 감정이 필요하지 않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걸 소명했으면 그 감정을 받을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분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식물인간 상태가 아니라거나 아니면은 의사 능력을 정하는데 좀 정확한 그런 감정서가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면 이제 계속 뭐 정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팬다고 지금 이런 사정이다. 그리고 이렇게 진단이 받았고 의사 선생님들도 다 지금 이분의 정신 능력이 이 정도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그 자료를 계속 제출을 하면서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언제까지 그런 정신 감정을 받기를 기다릴 수만 없으니까 어서 결정을 해달라 아니면 기일을 잡아달라 뭐 그런 의사를 계속 표시하셔야만 될 거예요. 네, 또 이혼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나 할까? 이혼할 때 필요한 거. 벌써 지금 이렇게 10분이 지났는데 이 정도 상담을 받으려면 그 이런 대형 로펌에서 이 정도 상담을 받으면 상담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너무나 친절하고 자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질문은 또 다음 기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